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많은 분께서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면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나이도 젊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냐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이다 혹은 내 조카다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험난하고 무서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인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한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참는 거 하나는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야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로 언제나 꽉 막힌 듯 답답하기만 했던 제 속이 씻은 듯 내려간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겉으로 보기엔 부유하고 안정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명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지식인처럼 보이셨지만 실상은 이기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분이셨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는 여대를 나와 중학교 선생님까지 하신 똑똑한 분이셨는데도 항상 아버지에게 구박받고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구박받는 이유도 다양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소홀히 하셔서 또 어느 날은 저나 언니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였죠. 어린 나이에도 제가 잘못하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혼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아버지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애들 가르친다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을 이따위로 가르치면 되겠어? 우리처럼 항상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어른들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틈을 보여선 안 돼. 이거 봐. 당신이 자꾸 애들 풀어주니까 성적에 다 나오잖아. 우리 애들 잘하고 있어요, 여보. 이 정도면 상위권인데 집에서는 좀 쉴 수 있게 해줘야죠. 당신이 그렇게 매사에 적당히만 하니까 고작 평교사밖에 못하고 있는 거야. 봐. 나도 당신이랑 비슷한 출발선에 출발했는데 교수까지 됐잖아. 당신도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나이에 교장은 안 됐어도 교감이라도 달았을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몰랐어요. 어머니도 저희 자매도 어느새 아버지의 막말을 듣는 게 몸에 배어버려서인지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매일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고 눈치를 보며 키웠으니 저의 학창시절은 언제나 불안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화를 내실지 몰랐으니까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별난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살아온 방식대로 저와 언니가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언니는 저와 달리 타고난 재능이 많았습니다. 언니는 공부 잘하는 건 기본이었고 그림에 운동까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언니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도 높았죠.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려면 딱 두 가지야. 얼굴이 예뻐서 시집을 부잣집으로 잘 가던가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나랏돈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당신은 애들한테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어머니는 저희를 조금 더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 하셨지만
고집스러운 아버지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일찌감치 집안의 경제권을 모두 다 쥐고 계셨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어머니부터 저와 언니까지 쥐락펴락 하셨죠. 부모님이 결혼하시면서 아버지가 외가댁을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대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두 분 다 대수술을 몇 번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병원비며 수술비를 다 아버지가 부담하셨죠. 거기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까지 다 책임지셨어요. 물론 너무 대단하고 잘한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평생을 어머니를 무시하고 생색내셨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남자가 참 치졸해 보였죠. 당신은 가난하고 나약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당신이 이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애들이 욕심이 없는 거야. 아빠, 저 욕심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꼭 훌륭한 사람 돼서 아버지한테 효도 많이 할게요. 아버지가 저와 언니에게 뭐라고 하실 때면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희 편을 들어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결국은 어머니에게 불통이 튀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게 싫어서 항상 밝은 척 아버지의 화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별 효가 없었지만요. 훌륭한 사람은 무슨 그딴 건 아무 소용없어. 너희 내 말 명심해.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해. 너희처럼 평범하게 생긴 애들은 직장이라도 좋아야 그나마 멀쩡한 직장 다니는 남자들한테 명함이라도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알았어? 아버지는 딸 둘을 아주 들들 볶으셨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오로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다 짜놓으셨죠.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나중에는 아버지 눈을 피해 친구들도 만나고 학원도 빼먹고 했지만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는 정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저는 그런 언니가 안쓰러워 함께 땡땡이 치고 노래방에 가자고 꼬시기도 하고 영화를 예매해서 데려가려고도 했지만 언니는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하는 데까지 할 거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언니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었는데 언니는 대답은 안 하고 항상 그냥 웃었어요. 그러고는 원래 살아있는 게 힘든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혹사시키는 동안 어머니는 가만히 계셨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만행은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도 말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까지 하셨죠. 이 여편 내가 지금까지 너희 부모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감히 내 앞에서 네가 훈계를 해? 아, 이제 너희 부모 다 돌아가셨으니 내 돈은 필요 없다는 거야? 좋아, 이번 달 생활비 반만 보낼 테니 잘나신 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보, 지금 받는 것도 부족한데 반이라니요. 당신 자꾸 돈 가지고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내 월급 내가 관리할 거예요. 월급? 그게 왜 당신 월급이야? 지금까지 당신이 받아온 월급 다 모아도 당신 부모 한 사람 수술비에 병원비도 안 돼. 기껏 사람 구실하고 살게 도와주니까 아주 고마운 줄을 몰라. 앞으로 그 입에서 그딴 소리 절대 못 나오게 해주지. 쾅! 쾅! 아버지는 혼자 소리를 지르시다가도 본인 화를 주체하지 못하시면서 저희 앞에서 물건을 던지시기도 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남편과 살다 보니 어머니도 언젠가부턴가 참고 사는 게 몸에 배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신 건지 점점 더 아버지에게 말을 안 하셨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 한번 지르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와 언니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겠죠. 하지만 그게 저희를 위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걸 어머니도 뒤늦게 아셨어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저희 집의 모든 게 달라져 버렸죠. 언니가 20살이 되던 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가족들은 모두 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달리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 2등도 하고 아버지의 잔소리에도 군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성실하게만 살아온 언니가 이제야 그토록 바라던 대학생이 됐는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를 처음 발견한 장소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서에는 지금까지 언니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서름과 원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날 준비를 말이죠. 유서에는 언니가 대학에 가기 원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평생 공부만 했대요. 대학 말고 다른 것을 원해본 적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어느 대학을 가건 어느 직장에 들어가건 그건 분명 자신이 원하는 일은 아닐 거라고요. 어른이 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잠깐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곧바로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아버지가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한다고 말한 순간 똑똑히 알았대요. 아버지에게는 자식도 아내도 그냥 다 자기 소유물일 뿐이구나. 평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더는 살아갈 이유도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전교에서 5등 안에 못 들었다고 속상해서 펑펑 울 때 아버지가 그러셨죠. 그렇게 유약해서는 어디 가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요. 그럴 시간에 스스로 얼마나 못났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라도 하나 더 풀라고요. 언제부턴가는 시험을 잘 봐도 등수가 올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래봐야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언니는 자신의 마지막만큼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고 유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약하지 않고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저와 어머니는 언니 일로 너무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공부하던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매일 제게 웃어주고 위로해주던 언니가 사라졌어요. 언니는 저와 달리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니 제 마음속에 있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분노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미워하고 탓하는 바람에 죄책감으로 나타났죠. 저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망가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후 저희 아버지는 변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변하셨어요. 이제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남지 않았으니 제게 모든 기대를 거셨죠. 당시에 저는 고3이었는데 학교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수능을 망쳤어요. 아버지는 당연하게 재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충격적인 일을 겪었으니 공부보다 우선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먼저라고 아버지를 말리셨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선생이라는 여자가 자식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것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보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정신병자까지 만들겠다는 거야? 여보, 제발 그만 좀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이 틀렸다는 거 모르겠어요? 내 딸이 왜 나 때문에 죽어? 당신이야말로 행여나 사람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딸은 사고로 죽었어. 사고로 죽었다고. 언니가 자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와 엄마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우느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오는 조문객들에게 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거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정말 언니가 사고로 죽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굴었죠. 말해봐야 뭐 하겠어요. 당시에 어머니, 저, 그리고 아버지까지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재수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우울증 증상으로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었어요.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될까봐 저는 공부도 병행해서 열심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서 병원까지 다녔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죠. 아마 너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구속받으며 자라서 어느새 스스로를 세장 안에 가두는 게 익숙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물론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라 대학을 다니는 동안도 작은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큰 사건 없이 졸업까지는 했습니다. 아마 병원 치료가 아니었다면 저는 학교 생활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약을 며칠만 안 먹어도 굉장히 불안하고 무기력해져서 집 밖에는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대학만 졸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대학생활 내내 친구 없이 지내는 게 많이 외롭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졸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죠. 하지만 직장은 달랐어요. 여러 번의 낙방 끝에 어렵게 들어간 회사마다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유는 항상 같았어요.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었거든요. 저도 평범한 사람인 척 잘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보기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의 사고 이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친구도 많고 밝은 편이었지만 사고 이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힘들었어요.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그런 건 애초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람들 눈도 못 마주치고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들어간 회사이다 보니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약이라는 게 먹고 나면 우울 증상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몸이 많이 가라앉고 피곤해져서 많이 졸려요. 저는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티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제가 항상 표정이 없으니 의지가 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제게 대놓고 뭐라고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은주 씨, 사람이 말을 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맨날 뭘 물어봐도 시큰둥. 성격이 그 모양이면 일이라도 잘하든지. 누구는 뭐 회사가 좋아서 다녀요? 그렇게 없는 듯 지낼 거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왜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직원들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려고 매일 노력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게 다 티가 났나 봐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게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평범한 사람처럼 연기하려고 해도 이미 많이 아픈 사람이라 그게 쉽지 않다는 걸요. 그런 저를 어머니는 안쓰러워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한심해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제가 병원에 다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는 회사마다 족족 잘리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제가 꼴보기 싫었는지 결국은 시집이라도 보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어요. 아마 본인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지금까지 잘 참고 있으셨던 어머니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만 좀 해요. 우리 은주 많이 아파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내미들이 다 아프다고. 당신 계속 이러면 나도 당신 버리고 우리 은주랑 둘이 살 거야. 어머니는 결국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상태도 좋지 않은데 결혼까지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아버지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지금까지 몇 년을 속였다는 거에 화가 나신 거죠.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화가 많이 나셨으니 분명 뭔가 제게 벌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저를 직접 데리고 병원에 가셨어요. 이왕 치료하는 거 확실히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아버지께서 잘 아시는 정신과 교수님께 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웬일로 그러시나 싶었는데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데려간 병원에서 병명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도 차도가 없는 이유가 조현병 때문이었대요. 그 전 병원에서 잘못 진단한 거랍니다. 처음엔 저도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었는데 이게 다르더군요. 조현병은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아예 장애인으로 만들어 취직시킬 생각이셨던 겁니다.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했던 말. 여자는 직장이라도 좋아야 멀쩡한 직장 다니는 남자한테 명함이라고 내놓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어떻게든 멸정한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거로 저와의 인연을 정리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사위만 필요하신 분이니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던 거죠.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 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상의도 없이 대기업이며 공기업 장애인 전형으로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당연히 조현병이라고 알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뭘 하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지 않겠다고 나서봐야 괜한 막말이나 더 들을 게 뻔하니까요. 권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아버지는 딸이 장애인으로 살든 말든 그걸 이용해서라도 좋은 회사에 다니면 그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공기업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 직장보다 훨씬 편했어요. 아예 대놓고 장애인 전형으로 입사를 했으니 직원들 모두가 저를 배려해줬어요. 속으로는 무시하고 귀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딪힐 일 없이 애당초 없으니 편하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도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사회 약자가 맞는다고요. 저는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이 있어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명색이 명문대학의 교수님이시니까 제 혼사 자리야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많았나 보더라고요. 그들 중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사윗감을 정해 저와 맞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맞선 자리에 나온 남자를 보고 나니 알겠더군요. 아버지는 계산이 참 빠른 분이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제가 부족한 여식이니 저를 감당하고 살아줄 수 있는 남자를 어디서 잘 찾으셨더군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혼자 힘으로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까지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가 나를 좋아해 줄까 싶었는데 글쎄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남자는 직장에서 꽤나 능력도 있고 성과도 많이 낸 재원이었지만 직장 내에 연줄이 없어서 회사에서 승진이 계속 누락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에게도 단단한 동아줄이 필요했던 거죠. 마침 인맥 부자인 저희 아버지께서 그 동아줄이 되어주기로 약속하신 거였고요. 제 결혼은 엄연히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저는 참 답답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어쩌면 결혼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멍청한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에게서는 벗어나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또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오줌 피하려다 되려 똥 밟은 격이었죠.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결혼하자마자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애인 판정을 받아 공기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자꾸 제 앞에서 들먹이며 저를 짓밟았어요. 약 꼬박꼬박 먹고 있지? 괜히 약 안 먹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치면 내 얼굴이나 장인어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내가 무슨 전과자예요? 왜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나 약 잘 먹고 있고 당신한테 피해 주는 거 없으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요. 평생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산 주제에 뭐가 힘들다고 저렇게 피해의식 찌들어 사는지. 하긴 그렇게 나약하니 평생 약이나 먹고 사는 거지.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요. 그리고 당신
나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덕분에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대학 교수 사회 소리도 듣는 거잖아. 아버지를 피해 결국은 또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 같았어요.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지요. 제가 하도 미천해서 정신 나간 마누라까지 모시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남편은 아버지보다도 더한 인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였지만 남편은 저를 괴롭히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아파트에서 저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남편과 결혼하는 것도 사실 좋아서 하는 결혼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저희 집 근처에 빌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매일 퇴근할 때마다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유는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가져가라는 전화였죠. 하루는 저도 너무 피곤해서 이미 집에 들어왔다고 내일 가겠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놓았죠. 그런데 남편은 식탁에 차려둔 배달 음식을 보자마자 제게 모진 말을 퍼부어댔어요.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않아도 그렇지. 그 나이 먹도록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야? 나 어머니 반찬 아니면 밥 안 먹는 거 몰라? 그 연세에 어머니가 직접 반찬 해주신다는데도 그거 좀 가져오는 게 힘들다고 굳이 배달을 시켜? 매일 받아오잖아요. 오늘만 그냥 좀 먹어요. 나도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와, 피곤해? 그 좋은 직장에서 약잘합시고 남의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놀면서 월급까지 꼬박꼬박 받는 주제에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워낙 재수없는 인간인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제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피하겠다고 평생 호구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맘때 어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심장에 이상이 생겨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는 상황이 심각해서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절대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제 편이자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머니께서 제가 남편과 잘 사는 줄 아셨어요. 남편은 아버지에게 워낙 잘 보이고 싶어 했으니 친정에 가면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척했거든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에 어머니는 깜빡 속고 계셨습니다. 네가 김서방이랑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엄마는 너무 좋아. 그전에는 엄마가 너만 생각하면 미안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네 옆에 김서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언제는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날까 봐 절대 결혼하지 말라더니. 김서방은 너희 아버지랑 다르잖아. 엄마도 처음엔 네 아버지가 주선의 딸길래 안 믿었는데 어렵게 커서 그런가. 사람이 인상도 참 좋고 예의도 발라. 이제 네가 김서방이랑 아기 낳고 오순도순 잘 사는 모습만 보면 엄마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머니는 언제나 불안정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살아온 제가 남편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제야 한시름 놓겠다면서요.
저는 어머니가 참 불쌍하고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 평생 눈치만 보며 참고 사신 것도 억울했을 텐데 자식까지 잃었잖아요. 산전수전 겪으며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저까지 돌보며 힘든 티도 내지 않으시고 혼자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어머니에게 마지막까지 제가 불행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무리 싫어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참고 버티겠다 다짐했어요. 사실 제게는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평생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도 살았는데 무시 좀 당하면서 몇 년 더 산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친정어머니 수술은 앞으로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는 했지만 다행히 잘 끝났어요. 제가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 먹을 것도 안 해놨다면서 제게 반찬 좀 해오라고요. 저는 며칠 사드시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당장 와서 밥 차리라고요. 저는 대꾸할 기운도 없어 반찬을 해서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남편이 따라오더라고요. 세상에 나 같은 남자가 어딨어? 정신도 온전치 않은 여자 떠받들고 사는 것도 모자라서 장모님 수술했다고 직접 문병두가 장인어른 식사 못 챙겨 드셨을까봐 이렇게 반찬까지 싸들고 가. 남편은 저희 아버지와 견줘도 비등할 정도로 재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저 같은 여자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나를 언제 떠받들고 살았어. 다 목적이 있어서 따라온 거면서. 친정에 가봐야 매번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 돈 필요하다는 얘기나 하다 오면서 친정에 갈 때마다 매번 생색을 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을 한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껏 아버지를 피해 도망쳐 만난 놈이 이런 놈이라는 사실이 끔찍하기만 했죠. 내가 당신 왜 따라오는지 모를 줄 알아?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어머님이 차 자꾸 시동 꺼진다고 차 바꿔야겠다고 얘기하시더라. 사돈한테 얘기 좀 잘해보라고. 당신 아버지한테 차 사달라고 하려고 온 거면서 왜 나한테 생색을 내? 너 같은 여자랑 살아주는데 차 정도야 당연히 받아야지. 아, 이 김에 아예 외제차로 바꿀까? 요즘 새로 나온 거 완전 잘 빠졌던데. 저는 남편도 한심하고 싫었지만 저 자신이 더 한심하고 싫었어요. 이러다 아이라도 하나 생기면 저도 어머니처럼 평생 지옥 속에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매일 밤 악몽도 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참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더는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용기라는 걸 냈어요. 아버지와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도대체 몇 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건지 이미 제가 이혼 소리를 먼저 꺼낼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이혼? 너는 네 남편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라니까 어디서 이혼 얘기를 꺼내고 있어? 너 정신병자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암튼 나약해 빠져서는 너 이혼하는 날엔 너희 엄마도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아버지의 손바닥 아니었어요. 제가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죠.
여기서 엄마 얘기가 왜 나와요? 이제 막 수술한 사람한테 갑자기 무슨 정신병원이에요? 내가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을 뭐하러 데리고 살아? 쓸데도 없는데 병원에 쳐넣어버려야지.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꼭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사셨나 싶어서요. 엄마는 치료만 잠깐 받으신 거지 약도 안 드셨는데 아버지 마음대로 병원에 어떻게 넣는다고 그래요?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도 쓸데없는 우울증 그거 말고 조현병으로 만들어서 그 좋은 직장도 보내줬잖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조현병도 아닌데 아버지가 그 정신과 교수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랑 짜고 저를 조현병으로 만들어서 위장 취업시켰다는 사실을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제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군요. 이미 결혼 전에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입단속을 시켜놓은 거였어요.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기업에 취직시키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만든 거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제 남편은 그걸 빌미로 제게 막말을 퍼붓고 무시했으니까요.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덫에 평생 갇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저런 아버지가 또 있을까요? 자식이라고 둘 있는데 하나는 지독하게 괴롭혀서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하더니만 하다 남은 자식까지 자기 멋대로 장애인을 만들어 놓은 거였죠. 제가 이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제대로 묻지 않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제 남편에게 제가 이혼하겠다고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가정에 조금 소홀했더니 이 사람이 서운했는지 아버님 앞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나 봐요.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에이, 이 자네가 뭐 잘못한 게 있겠나. 내 딸이 모자라서 자네가 고생이 많지. 참, 자네 차가 영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랬지. 내가 좋은 거로 뽑아줄 테니까 한번 골라보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너무 순수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제가 남편으로서 잘 가르치고 돌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 이래서 내가 우리 사위를 예뻐한다니까. 이렇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남편과 아버지는 쿵짝이 아주 잘 맞았어요. 물론 남편이 아버지 비위를 맞추는 거겠지만요. 그 사이에 있으면 저는 역시나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생 쓰레기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생각한 것보다 아버지는 더 비열하고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병원은 저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가야 했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은 모두 다 아버지를 망하는 데 쓰겠다고요. 그런데 복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평소에도 제게 왜 아이가 생기질 않느냐고 툭하면 잔소리 하셨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시어머니께서 찾아내고야 말았어요. 집에 반찬을 주러 오셨다가 싱크대 서랍장에 넣어둔 약통을 발견하셨더라고요. 약통에 적힌 이름을 보고는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곧바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셨어요. 정신과 질환약? 오호라, 이런 이상한 약이나 먹으니 애가 들어설 리가 있나? 그래서 네가 애가 안 생기는 거였구나.
너 지금까지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런 몹쓸 병에 걸린 주제에 내 애들하고 결혼까지 한 거야? 시어머니는 제 병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부잣집 사돈에 공기업 다니는 며느리라고만 알고 계셨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위해 어머니께는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야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요. 어머니,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건 맞지만요. 아무리 모르셔도 그렇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먹는 약은 우울증 치료약이지 피임약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 사기 결혼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를 쳐?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사기라니요. 제가 다니는 직장 장애인 전용으로 들어간 거 준영 씨는 진작부터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랑 둘이 이미 다 끝낸 이야기라고요. 도대체 교수식이나 되는 양반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사기를 쳐? 시어머니는 제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치를 떨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상황 이야기를 듣더니 바로 어머니 편을 들며 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 아시잖아요. 제가 손해보는 장사했겠어요. 몇 년만 더 있으면 장인이 가진 건물 제 앞으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건물주 되는 거라고요. 기막혔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건물을 남편은 벌써 알고 있더군요. 더 웃긴 건 시어머니였어요. 조금 전까지 노발대발 하시더니만 건물 얘기에 입을 딱 다물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꼴값 떤다고요. 절대 건물도 이 아파트도 거지 같은 인간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녁이 다 돼서 집에 오셨더라고요. 반찬을 주러 오셨는지 평소처럼 번호키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누워있다 놀라 거실로 나갔죠. 제가 몸이 안 좋아 출근 못했다고 하자 어머니는 마침 잘 됐다며 싸우신 음식들을 다 꺼내셨어요. 남편도 금방 올 테니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몸이 천근만근이라 밥이고 뭐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었습니다. 안사도는 도대체 너를 어떻게 키우셨길래 애가 그렇게 부실하다니. 정신도 온전치 않은 애가 어쩜 잔병치레까지 심해? 제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주 잘 됐다 싶으셨는지 툭하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 몸살 좀 걸린 거 가지고 저희 친정어머니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저는 또 쓸데없이 꼬투리를 잡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이젠 하다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흉을 보는 게 너무 밉살스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은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저러니 저는 없던 정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몸이 좋지 않아 안 먹는다고 했는데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자기 어머니가 며느리 아프다고 힘들게 밥까지 차렸는데 안 먹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정말이지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 말대로 어쨌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니 함께 앉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밥알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꼭 돌은 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난 저를 뒤따라와서는 제 뒤통수를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어요. 감히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을 남겨? 밉다 하니까 아주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남편은 제게 평소에도 별의별 거지 같은 소리나 말도 안 되는 욕지거리를 내뱉은 적은 있었지만 제 몸에 손을 댄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참고 버틴 건 아버지에게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성치 않으신 어머니 앞에 행복하게 사는 딸로 남고 싶었어요. 남편을 사랑하진 않아도 부부로 있는 동안은 존중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죠. 처음부터 저와 가정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는 인간이 아닌데 제가 괜한 기대를 했네요. 저는 지난날에 제 잘못된 선택과 실수들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어요. 이런 결혼은 애초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는 꾹 참고 다음 날 바로 친정에 갔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도 자지 않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어요. 이 세상에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죠. 바로 저희 어머니요. 저는 저마저 어머니에게 짐이 될 수 없어 지금까지 꾹 참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새로운 변화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 큰 수술을 하고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도 집안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다고요. 그리고 바로 어젯밤 남편이 제게 한 행동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속상해서 1시간을 넘게 우셨어요. 자책하시면서요.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못나서 그깟 너희 아버지가 뭐가 무섭다고. 눈치만 보고 사느라 엄마가 너희를 온전하게 지켜내질 못했어. 우리 딸이 용기 낸 것처럼 엄마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제 편에 서서 제게 상처 준 인간들에게 복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다르게 다음 날 바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를 친정으로 초대했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진수성찬까지 차려가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왜 그 인간들을 초대하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약한 사람이 복수는 무슨 복수일까 싶었죠.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 이게 다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퇴원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이걸 다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러게, 교수님 사모님이라 그런가? 안사돈이 아주 손이 크십니다. 역시 있는 집은 다르네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제 제게 한 짓은 까마득하게 잊었는지 저희 친정에 오자마자 아부를 마구 늘어놓았어요. 우리 안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음식 솜씨만큼은 아주 훌륭합니다. 사돈, 얼른 드세요.
김서방, 자네도 얼른 먹게. 음식 앞에 두고 말이 참 많으시네요. 얼른 식기 전에 드세요. 김서방은 특히 더 많이 먹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 치고는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모여 있으니 꼭 화목한 가족인 것처럼 보여서 저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복수를 도와준다더니 식당을 차릴 생각이신 건지 준비한 음식이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의 그릇에 음식을 올려주셨죠.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다 받아먹던 남편은 결국 더는 못 먹겠다면서 백기를 들었어요. 헛구역질까지 하면서요. 어유, 장모님, 저 이러다 배 터져 죽겠어요. 그만 주세요. 그래요, 사돈. 아무리 못난 딸 데리고 살아주는 사위가 예뻐도 그렇지. 뭘 그렇게까지 챙기세요? 이제 그만 먹고 쉬게 좀 두세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뒤로 다가간 친정어머니가 냅다 남편의 뒤통수를 퍽 소리가 나게 세게 올려쳤어요. 놀란 남편은 금방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감히 자기 아들 머리를 때리냐면서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어디 사위 머리를 갈기기를. 사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서. 감히 장모가 차려준 음식을 남겨? 먹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어머니는 그대로 남편을 밀어 그릇에 코를 박게 했어요. 빨리 먹으라고 소리치시면서요.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 이제 보니 어미가 미친 거 보고 딸년이 그대로 닮아 미친 거였구만. 그래, 나도 미치고 내 딸도 미쳤다. 어디 쌍으로 미친 년들한테 죽어볼래? 이기면 아주 다시는 내 귀한 딸 무시 못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어머니는 아예 남편을 바닥에 눕혀놓고 여기저기를 마구 두드려 팼습니다. 남편은 버둥거리며 아무것도 못하고 맞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한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까지도 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편네가 교편 잡았다고 고상한 척 하더니만 완전 깡패네, 깡패야. 어머, 이 힘 좀 봐. 사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여편네 좀 떼어봐요. 장모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파요. 장모님, 웃기고 있네. 이런 망할 놈의 새끼, 너도 당해봐라. 네가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너 당장 내 딸하고 이혼해. 알았어? 이 여편네가 그만하라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딸년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그때였습니다. 순간 눈빛이 변한 어머니께서 남편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세게 뿌리치시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드셨습니다. 이 미친 인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내 딸 인생 망친 거 바로 너야, 이 인간아. 용기를 내보냈다고 하신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어머니의 딸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에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오신 울분을 다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어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키셨던 분이에요. 아버지에게 욕 한마디 못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제가 뒤통수 한 대 맞고 왔다는 말에 저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용기가 났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남편에게 달려들어 머리며 등이며 잡히는 대로 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에게 준 차며 집도 다 빼앗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시는 분이 아니죠. 결혼하면서 사주신 집이며 그리고 최근에 사준 차까지
모두 다 제 명의로 해서 다시 찾아오기 쉬웠어요. 그리고 저희 모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죠. 어머니도 아버지와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이혼은 저보다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순순히 어머니를 놔주질 않으셨죠. 지금까지 세금 문제로 어머니와 공동명의 해놓은 아파트와 어머니 이름으로 사둔 땅이 있어 아버지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와 어머니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 진단서 위조와 위장 취업으로 아버지를 신고했어요. 아버지와 저를 진단했던 정신과 교수도요. 잘못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야 했지만 저는 제가 잘못한 일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게 감히 아버지 인생에 고춧가루를 뿌려? 은주도 연주도 이제 둘 다 당신 딸 아니야. 그러니까 내 딸들 그딴 식으로 모욕하지 마. 그리고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이혼 합의해. 내가 생각보다 당신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어. 버텨봐야 당신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사람이 소리도 질러보고 화도 내봐야 할 수 있는 거더군요. 어머니가 한번 말문이 터지시더니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도 잘 지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살아오신 세월이 30년이 넘다 보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지른 만행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저의 정신과 병력을 위조해 취직시킨 것만으로도 다음 학기 교수직에서 파면감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건 시작일 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혼해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저지른 부조리를 다 폭로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교수든 뭐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라고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저희 이름으로 된 재산을 모두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희는 이게 다 아버지에게 그동안 고통받아온 피해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엄마는 그 돈으로 지방의 공기 좋은 곳에 땅과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서 둘이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가끔 어머니 진료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오면 언니가 있는 납골 땅에 가곤 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세요. 교수직도 잘리시고 재산까지 두 동강이 나면서 충격이 어마어마하셨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자기 손으로 수저 한번 놔본 적 없으신 분이라 밥도 못 챙겨 먹는지 얼굴이 반쪽이 됐더군요. 이 험한 세상 여자 둘이 어떻게 산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는 잘할 테니까 그만 투정 부리고 내 집으로 들어와.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저 정도로 많이 달라진 거겠지만 턱도 없었죠. 간신히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지옥불로 뛰어들 정도로 멍청이는 아니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어머니는 평생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겠다고요.